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다고 그러냐? 어렵습니까? 아, 그래요. 엎드려서 절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엎드려서 절 받는 겁니다. 칠판을 깨끗이 닦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칠판 닦는 방법이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위에서 밑으로 쓸어 내려야 됩니다. 깨끗해지죠? 이렇게. 이렇게. 10년 했습니다. 10년 넘게 했습니다. 나중에 어디 알바 있으면 칠판 닦는 거 이거나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닦아주잖아요. 제가 하니까. 여러분은 깨끗하게 닦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칠판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게 중요하지. 아는 게. 위험의 종류가 몇 가지 있었는데 남의 돈 빌려왔을 때 나타나는 위험이 뭐였습니까? 금융적 위험.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한다면 금융적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한다면 뭐가 없더라? 두 가지. 지렛대 효과 없고 금융적 위험도 없고, 맞나요? 지렛대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영어는 또 안 되네. 영어는 안 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한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OX 하시기 바랍니다. 지렛대 효과라 함은, OX요. 지렛대 효과라 함은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X. 그는 지렛대 효과가 아니라 그는 정의 지렛대예요. 지렛대는 정의도 있고 부도 있고 중립도 있어요. 그러면 지렛대 효과라 함은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자본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거.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되셨습니까? 예, 그래요. 조금만 빈틈 나오면 그러면 틀린 거야, 그게. 그러니까 잘 듣고 대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책을 잠깐 보는데, 우리 책에는 지금 78페이지 내용 수익률을 다 했습니다. 78페이지였고, 그 다음에 76페이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수익률을 먼저 제가 했는 겁니다. 자, 76페이지 갔더니 위험 나오고, 투자 위험의 유형, 사업성 위험, 금융적 위험, 그 다음에 77페이지라서 법적 위험, 인프레 위험, 기타 위험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위험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금융적 위험이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유동성 위험이고, 그 다음에는 사업상 위험입니다. 인프레 위험이라든지 법적 위험, 이런 위험은 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관리 위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양가로 3번, 부동산 투자 위험 처리 방법 나옵니까? 77페이지, 부동산 투자의 위험 처리 방법 나오죠? 자, 얘도 곧잘 지문에 나옵니다. 단독 문제는 나올 일 없고 지문에 곧잘 나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 건데요. 이게 전부가 설명이 안 돼. 예석하기도. 위험 처리 방법이 간단하게만 설명되지 지금은 디테일하게 설명이 안 됩니다. 처리 방법이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가장 좋아. 설명이 가장 좋으니까 위험한 투자안을 제외시키는 방법. 제외시키는 방법. 얘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가 아닙니다. 이런 거요. 위험을 처리할 때 위험한 투자안을 제외시킨다. 그러면 내가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부동산을 사면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부동산 사겠다, 안 사겠다? 안 사겠다는 소리예요. 그게 위험한 투자안을 제외시키는 방법이에요. 투자라 하면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높이는 게 투자란 말이에요.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높이는 게. 그러니까 투자, 그러면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겠다. 결국은 뭐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10억을. 은행에다 예금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국공채 사겠다, 은행에다 예금하겠다, 이 말이에요. 되셨죠? 얘를 위험을 회피한다고. 위험 회피. 위험 회피라고 해요. 회피. 위험이 싫어요. 그래서 위험 회피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뭘 사겠다? 국공채 투자하겠다. 은행 예금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투자도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면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높여야 되거든요. 얘는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투자가 아니고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수익을 높일 수가 없지.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부담해야만이 수익이 나오는 거다. 얘는 진정한 의미의 투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위험한 투자는 제외시키는 방법은. 자, 두 번째 보수적 예측 방법이 나왔어. 보수적 예측 방법이라는 게 나와요.
예측이라는 소리는 예상한다는 소리죠. 그래요? 우리 아까 수익률 가지고 투자 타당성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기대 수익률하고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러면 예측이란 말은 요구 수익률이 나오든가요? 기대 수익률이 나오든가요?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 그러면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소리는 낮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낮게. 되도록이면 낮게 잡겠다. 그게 보수적이야. 그럼 보수적 예측 방법은 결론은 이겁니다. 기대 수익률 또는 기대 수익을 산정할 때, 이거 예상하는 거죠. 예측할 때 보수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수익률을 높게 잡겠다, 낮게 잡겠다. 낮게 잡겠다. 기대 수익률을 산정할 때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겠다. 네? 하향 조정하겠다. 기대 수익률을 낮게 잡겠다는 소리예요. 기대 수익률을 낮게 잡아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게 보수적 예측 방법입니다. 기대 수익률을 최소한 낮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면 투자하겠다. 그걸 보수적 예측 방법이에요. 포인트, 기대 수익률을 높이겠다, 낮추겠다. 기대 수익률을 낮추겠다. 근데 기대 수익률을 높인다라고 두세 번 출제했습니다. 그게 끝. 그럼 얘는 자세한 설명이 왜 안 되냐면 우리 기대 수익률 저하고 여러분하고 계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기대 수익률 계산 안 했잖아요. 기대 수익률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으면 이건 자동적으로 해결돼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아직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시자고, 보수적 예측 방법은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 산정할 때 보수적으로 합시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 높인다, 낮춘다? 낮춘다. 그걸로 끝. 시험은 그것밖에 없어요. 선생님 다른 게 나오면 손에 장을 지죠. 이것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위험 조정 할인율 사용, 이렇게 나오죠.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게 가장 우수한 방법입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첫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이 뭘까? 조정 할인율. 위험 조정 할인율, 얘가 요구 수익률입니다. 자, 우리 요구 수익률을 구성 봐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을 그랬던가요? 할증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예상 인플레이션도 했거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위험이 없대요. 위험이 없고 예상 인플레이션도 없답니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하고 뭐가 똑같아져요? 무위험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있으면 위험을 더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조정했다는 소리예요. 위험을 조정했다. 무슨 말 됐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없고 예상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요구 수익률하고 무위험률이 똑같아지는 거야. 그런데 위험이 있으면 그걸 조정하겠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 위험을 더했잖아요. 무슨 말 됐죠? 그래서 이 위험 조정 할인율이 결국은 요구 수익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는 소리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는 소리고,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위험을 처리하는 거죠. 그럼 요구 수익률에서는 위험이 높으면 요구 수익률도 뭐 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야. 위험이 높으면 요구 수익률 높아지는 거야. 그렇게 하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어떤 부동산의 위험이 높으면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뭐 하겠다? 요구 수익률을 높이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보수적 예측 방법하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이게 시험 문제 곧잘 나오는데 3번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럼 위험을 처리할 때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는 소리는 요구 수익률을 뭐 한다? 높인다. 요구 수익률 높인다. 상향 조정한다. 상향 조정하겠다. 제 기억은 3번인가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요. 위험을 처리할 때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 이렇게 나왔어요. 낮춘다. 오다 X다. X. 요구 수익률을 뭐 한다? 높인다. 낮추는 것을 뭘 낮추는 거예요? 그게 쟁점이에요. 그게 쟁점. 요구 수익률을 높여야 돼요. 요구 수익률 높이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은 뭐요? 낮추고.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어떻게 출제하냐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거나 보수적으로 예측하거나 요구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O다 X다. X. 요구 수익률을 뭐함으로써? 높임으로써.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어지는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여기까지만 된다고. 여기까지만. 그러면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보수적 예측 방법, 위험 조정 할인율 사용 방법이 있는데 가장 우수한 방법은 3번이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는 소리는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낮춘다. 높인다.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그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해 안 된다고. 그게 요상한 거야.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위험을 처리한다. 그 말 자체가 요상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알았네. 이제 알았어. 요상 이것만 기억하면 된단 말이에요. 요상해. 지금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처음 듣는 말인데 어떻게 이해가 돼? 요상한 거야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 분명히 쉬는 시간에 집에 가면서 언니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뭐가 요상하다고 그랬어? 뭐가 요상하다? 요상만 기억하면 끝. 여기서는 진짜로 자신 있어. 즉 요상만 기억하면 돼. 요상. 여기서는 뭘 기억할까? 기하.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지역적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우리 동네 야구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야구팀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 동네 야구팀은 뭡니까? 롯데. 억수로 잘합니다. 롯데.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야구팀은 기아가 아니라 기아가 요즘 요상합니다. 거의 꼴등이야. 맞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쳐. 이 두 개를 포함하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기아가 요즘 요상해요. 맨 꼴등이야.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 요구 수익률 상향 조정. 이걸로 끝. 선생님 진짜로 이걸로 끝. 계속 이게 출제. 여기서 좀 가지치기 할 거 있습니다. 덧붙일 것.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위험 처리 방법에서 시험이 10번 나오면 기하 요상에서 7, 8번 출제. 나머지 가지치는 것은 아주 깊은 내용. 되셨습니까? 그럼 기하 요상이라 했는데 또 롯데 요상이라 해야 돼. 롯데 찾고 막 난리 친다. 그러면 안 돼. 기하 요상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렇지. 또 물었다 충청도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하나 요상이라고 할지 모르겠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 깊은 내용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책 넘어가서 78페이지 됐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지금 안 되는 거고 2번 큰 글씨로 나왔습니다. 위험과 수익의 무슨 관계? 상쇄관계. 다른 말로 무슨 관계? 비례관계. 요구 수익률 동그라미 1번 요구 수익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위험조정 할인율 요구 수익률 나왔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서 무위험률, 위험 할증률 나왔습니까? 거기 요구 수익률에 조금만 박스 봐봐요. 요구 수익률, 위험 조정률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죠. 이게 요구 수익률의 본래의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다 예상 인플레이션 더했죠. 이 예상 인플레이션을 더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셔라는 사람이 있어. 피셔라는 학자가 쓰지 마. 뒤에 나와 있어. 뒤에 넘어가 봐요. 넘어가면 그러면 참고 나왔습니까? 80페이지. 피셔 효과 나오죠. 피셔 효과. 이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예상 인플레이션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구 수익률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피셔라는 사람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 인플레이션만큼 요구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여기 예상 인플레이션을 더합니다. 피셔가. 그것을 뭐라 한다? 피셔 효과라고. 시험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참고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참고예요.
참고. 뭐 피셔 효과라 한다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러면 봐요. 물가가 안정적이래요. 물가가 안정적이면 요구수익률 이거 붙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인플레이션 예상되면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럼 물가가 안정적입니다.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소리는 예상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소리죠. 그럼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동그라미 2번. 위험과 수익의 관계 나왔습니까?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무슨 관계? 상쇄관계, 비례관계 나오죠? 자, 두 번째 줄 끝나는 부분 봐요. 두 번째 줄 끝나는 부분. 결국 위험과 요구수는 비례관계이지만 매우 중요. 위험과 부동산 가치, 요구수익률과 부동산 가치는 반비례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거 쓸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가치 또는 그냥 가치라고 하는데요. 즉, 부동산 투자 가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부동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이 있습니다. 이 기대되는 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나눠주면 그러면 그게 부동산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거 배웠는가요? 이 두 개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지금 대답하신 분은 저한테 안 배우고 다른 분한테 배운 거죠? 나머지 분들은 안 배웠죠? 나머지 분들은? 그렇지? 이게 두 개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이거 할 때 했잖아요. 안 했나? 해운대에서 안 했나? 자리 바꾸는 거죠? 여기까지 했는데도 기억이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건데? 이거 하고 나서 이런 거 했습니다. 지가, 토지 가격, 지대, 토지로부터 나온 수익을 이자율로 나눈 것이다. 근데 이자율이 이게 할인율이거든요. 할인율. 지금 할인율의 개념을 몰라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 두 개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이 두 개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자, 이게 우리 시험에서 2번인가 3번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했을 건데,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으로부터 나온 순수익을, 순영업소득을 뭘로? 환원율로 나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이 두 개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이런 게 했을 겁니다. 전혀 기억이 없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거야, 이제. 전혀 기억이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거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해줄 건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했는데, 여기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순수익이 높고, 환원율이 높으면 부동산 가격도 높다. 여기 수업이 끝나는 부분에 얘기했습니다. 가격도 높다. 옳은 말, 틀린 말. 틀린 말 그랬잖아요. 왜? 순수익이 높으면 부동산 가격이 높아요. 그런데 환원율이 높으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인상 안 좋아집니다. 안 했을까? 어느 분 했다고 어느 분 안 했다고. 좋아요. 그러면 안 한 걸로 하고 안 한 걸로 하고 지금 다시 하는 걸로. 예? 했습니까? 그거 봐요. 검표율 하면서 다 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다 검표율만 빠진 거야. 미안해요. 검표율 빼서. 여러분이 제가 검표율 했으면 여러분 다 기억할 텐데 검표율 못해서 제가 미안합니다. 검표율? 아마 검표율 써줬으면 다 기억할 텐데. 자. 여러분들 이거 처음 듣는 분도 있어요. 처음 듣는 분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의 결혼에서는. 부동산의 결혼은 순수하게 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자, 부동산 투자 가치라는 하면 그 부동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눈 겁니다. 이 나눈 것을 할인한다고 그래. 할인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얘를 할인율이라고 그래. 할인율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공식에 가면
부동산 가치하고 요구 수익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험이 어떤 부동산 위험이 매우 높아요. 위험이 높으면 그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에이, 높을 것처럼 느껴져요. 봐요. 왜 높게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왜 높을 것처럼 느껴지냐면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다. 그럼 부동산 가격도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부동산 위험이 높으면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수익을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험이 높은 부동산은 가격이 높을까 낮을까? 낮아야지. 위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난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그러면 붕괴 위험이 있다. 붕괴 위험이 있는 부동산은 가격이 높아 낮아? 낮아. 붕괴 위험이 높아졌다. 가격은 뭐한다? 낮아진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쓰러질 것 같은 부동산이 가격이 높아 낮아? 낮지. 됐죠? 그럼 위험과 가격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되셨습니까? 그거 매우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이 요구순위 이제 관련해서 쓰는 겁니다. 어떤 부동산 위험이 매우 높대요. 위험이 높으면 위험 할증률이 뭐 하는 거예요? 위험에 대해서 좀 할증해달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구하는 수익률도 요구 수익률도 뭐 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요?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그렇지.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 얘는 비례 관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위험이 높아졌다. 그러면 위험 할증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도 높아진다. 그럼 이제 부동산 가치는 요구 수익이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가치는요? 낮아져야지. 부동산 가치는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구 수익률이거든요. 요구 수익률. 이게 위험이거든요. 위험. 얘가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럼 여기 위험. 그다음에 요구 수익률. 과 부동산 가격은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붕괴 위험이 있다. 붕괴 위험이 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은 뭐하나? 낮다. 붕괴 위험하고 이 위험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제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거야. 붕괴 위험은 영어로 danger. 얘는요. 리스크.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인데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했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붕괴 위험이 있으면 부동산 가격은 낮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위험이란 말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붕괴 위험이 있으면 그 부동산의 가격은 뭐 한다? 낮아야 되겠지. 그럼 위험이 높으면 부동산 가격은 뭔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투자론을 그냥 우리 시험에서 뺄까요? 우리 투자론을 우리 시험에서 뺄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자.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위험과 수익의 반비례 관계? 비례 관계.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 관계. 자, 거기까지 하고 80페이지 갑니다. 80페이지 위험과 수익의 측정 나왔습니까? 그게 계산이야. 계산. 위험과 수익의 계산 나왔습니다. 제가 기대 수익률은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했죠. 기대 수익률 복잡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80페이지 하단부에 경기 예상 나오면서 기대 수익률 나오고 발생 확률 나오죠. 그걸 주면서 기대 수익률 구하라고 그래. 그걸 주면서. 이거 주면서. 이게 지금 7년 동안 5번 나왔어,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안 되니까 보고 그냥 보시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측정돼야만이 뭐가 측정돼요? 위험이 측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위험 측정 나왔습니다. 위험들은 실현된 수익률이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로부터 멀어지는 정도이다. 이때 위험을 나타내는 척도에는 절대적 측정치인 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편차가 있다. 위험을 측정할 때 표준편차와 분산을 한다고 그랬죠. 표준편차하고 분산이 크면 클수록 위험도 뭐한다? 크다. 기억납니까?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81페이지로 가서 평균 분산 결정법하고 집에 올린데요. 그거는 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개념만 설명할게요. 포트폴리오는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하나의 자산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포트폴리오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합니다. 그런데 기대순위를 나오고 그 밑에 총위험 나오죠? 찾으셨습니까? 기대순위를 나오고 총위험 나옵니다. 총위험에 동그라미 1번 체계적 위험 나왔나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비체계적 위험 나왔습니까? 아까 제가 위험을 이야기할 때 시장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투자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투자 전략입니다. 그러면 위험에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감소시키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그게 포트폴리오가 10번 시험 나오면 그 말이 7번 나오는 거야. 자, 다시요.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 거야. 근데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 이 소리예요. 체계적 위험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투자 전략을 쓴다 하더라도 피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거할 수 없다, 감소시킬 수 없다야.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제거, 감소시키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다, 비체계적입니다. 비체계적입니다. 근데 제 기억은 체계적 위험을 제거, 감소시킨다고 4번씩이나 출제했대요. 그것도 최근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한 문제 나오는데 10문제 중에서 7문제 내지 6문제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물어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 기억할 거,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인데 목적이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는 거고 그 위험 중에서 무슨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되셨죠? 그게 여러분 시험에서도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 자, 그러면 언더라인 하는 겁니다. 체계적 위험. 체계적 시장에 의한 위험. 아까 시장 위험을 제가 설명하면서 피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장의 위험으로서 피할 수 없는 위험. 모든 투자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말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없다. 근데 그 없다를 있다라고 표현한다 나온다. 있다라고. 시험 문제는. 그럼 뭐다? X다. X가 되는 거다. 비체계적 위험. 개별 자산의 특성으로부터 발생한 위험으로서 개별 자산에 영향을 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화시키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피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대상이 되는 위험이 무슨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포트폴리오 관리 대상이 되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 밑에 무작위로 자산을 비합하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 그 불필요한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비체계적 위험을 통계학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 자, 그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막 복잡한 그림이 나오고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83페이지로 갑니다. 83페이지로 가서 오늘 학습 목표는 실은 제가 포트폴리오까지 썼습니다. 네, 이제 83페이지로 가서 좀 더 할 겁니다. 오늘 뭐가 복잡하죠? 그래요? 롯데가 이상하다, 요상합니까? 기아가 요상합니까? 기아가 요상합니다. 그럼 기아 요상인데, 좋다. 기아 요상이다. 기아 요상입니까? 기하 요상입니까? 기하 요상. 기는 뭐요? 하는? 뭐, 하가 뭐른다고? 기대순위 아래에 있다고? 하향? 조정. 요구순위는 상인. 잘했습니다. 그럼 기하, 얘는 무슨 방법? 요상은 무슨 방법? 얘는 보수적 예측 방법. 얘는 위험조정 할인율 사용. 되셨죠? 네. 오늘 이거라도 알고 갑시다. 또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관계. 자, 됐고요. 좀만 지금 1시가 안 됐거든요. 12시 50분이에요. 좀 더 해야 됩니다. 83페이지 가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초 나왔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해서 한 4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우리 89페이지 이제 투자는 끝나는데 그 부분까지 4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까 제가 투자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투자라 하면 현재 확실한 수익을,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돈을 투입하는 행위를 뭐라고 했어요? 투자라고 했습니다. 투자. 근데 그렇게 개념 정의할 수도 있고 다른 각도에서 투자의 개념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투자의 개념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정의하도록 할게요. 투자 다시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패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거 하는 것은 지난주에 거의 끝나는 부분에 했던 것하고 똑같을 겁니다. 똑같이 계속 반복할 겁니다.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살까 말까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투자 대상이라고 합니다. 투자 대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개사가 돼서 이 부동산을 중개할 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중개대상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중개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이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겁니다. 그러면 그를 평가대상 부동산, 감정평가대상 부동산 이렇게 불러요. 내가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투자대상. 그 다음에 권리분석한다 그러면 권리분석 대상 부동산. 중개한다 중개부동산, 중개대상 부동산. 감정평가한다 감정평가대상 부동산 또는 평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투자라 하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건데요. 투자는 뭐냐? 저는 투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지라고 생각합니다. 수입과 지출입니다. 지출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머리 따서 수지라고 하는데 수입이 지출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다. 맞죠? 같다.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게 투자입니다. 이러면 투자 가치가 있다. 투자를 선택한다. 투자 가치가 있다. 투자 결정하겠다. 되셨죠? 이거 전부예요. 전부. 그러면 투자 이론에서는 결국은 뭘 우리는 추정해야 되냐면 투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추정하는 거야. 추정. 투자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수입을 추정해야 되고 지출을 추정해야 돼.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돈과 나갈 걸로 예상되는 돈을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해서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돈이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게 투자론의 전부야. 그러면 투자론이 수지라면 우리는 수입을 추정해야 되고 지출을 추정해내야 돼요. 그게 투자론의 전부예요. 전부.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이 부동산의 시장 가격이 나와. 부동산 빼버리고 이 부동산의 가격 또는 시장 가격. 부동산 가격 똑같은 표현이니까 부동산 가격이라고 씁시다. 부동산 가격, 시장 가격이 나와. 그죠? 얘가 20억이라고 합니다. 20억. 그럼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총 투자액이 얼마? 20억. 부동산 가격하고 총 투자액이 똑같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거. 똑같습니다. 부동산 가격하고 뭐하고 똑같다고? 총 투자액. 그럼 이제 총 투자액이 나오면 아까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그러면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 없었죠. 거의 은행 돈을 이용합니다. 은행 돈을 이용했다. 타인자본을 이용했다. 타인자본을 이용하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하고 뭐? 지렛대 효과하고 뭐? 그래, 금융적 위험. 타인자본을 이용하면 수익 측면에서는 지렛대 효과. 위험 측면에서는 무슨 위험? 금융적 위험. 그러면 지렛대 효과하고 금융적 위험은 언제나 같이 다니는 겁니다. 타인자본을 이용해야만이 두 개 나오니까. 타인자본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적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 지렛대 효과 있다 없다? 없다. 타인자본을 이용하지 않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하는 게 뭐예요? 지렛대 효과. 선생님 변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중립 지렛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총 투자액이 있는데 총 투자액이 나오면 반드시 머릿속은 내 돈하고 남의 돈을 생각해야 돼. 내 돈부터 쓰는 게 아니라 남의 돈부터 쓰는 거야. 위에다가 타인 자본 그래요. 타인 자본 나오는 순간 아 지렛대 효과 있겠구나. 타인 자본 나오는 순간 금융적 위험이 있겠구나. 이렇게 나온 거야. 타인 자본 썼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 쓰는 거지. 내 돈이란 소리야. 내 돈.
근데 타인 자본하고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자기 자본하고 똑같은 말. 자기 자본을 지분 투자액 또는 지분이라고 해요. 지분 투자액, 지분 이렇게 불러요. 타인 자본을 저당 투자액, 그냥 저당이라고 불러요. 대출금이야, 대출금. 대출금인데 부동산학에서는 저당이라고 불러요. 얘를 회계학에서는 자기 자본을 자본이라고 불러요. 회계학에서는 타인 자본을 부채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기 자본, 지분, 지분 투자액, 자본 다 똑같은 말. 타인 자본, 저당, 저당 투자액, 부채 다 똑같은 말.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0억 합시다. 그럼 이런 거지.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이 부동산의 가격은 10억이니까 총 투자액이 20억이니까 총 투자액은 20억이 될 것이고, 그런데 자본의 구조가, 돈의 구조가 남의 돈하고 내 돈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의 돈을 타인 자본이라고 하고 저당이라고 하고 저당 투자액이라고 하고 부채라고 하고, 내 돈을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 지분이라고 하고 지분 투자액이라고 하고 자본이라고 하고. 되셨죠? 그래요. 그러면 타인 자본 나왔습니다. 빌려왔다는 소리거든요. 빌려오면 뭐 해야 돼? 갚아야 되겠죠. 그럼 빌려올 때, 우리가 타인 자본을 빌려올 때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가장 먼저 뭘 생각해요? 이자율. 그래서 여기다가 대출 이자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금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차익금리, 대출 이자율이에요. 차익금리에 따라서 지렛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봐봐요. 느낌을 봐봐요. 느낌. 여기요. 수익률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 봐요. 잘들 생각해요. 여기서 헷갈리니까.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했대요. 전액 자기 자본 투자했다면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전액 자기 자본 투자하면 총 투자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이 똑같은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참고적으로 지렛대 효과를 써봐요. 왜 지렛대 효과를 여기 와서 하냐면, 타인 자본을 빌려왔을 때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니까 여기 살려고 제가 아는 거야. 그러면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총 투자 수익률하고 자기 자본은 똑같은 거죠. 그때 총 투자 수익률이 몇 퍼센트냐면 이게 10%라고 합시다. 이제 은행에서 돈 빌려옵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오는데, 은행에서 돈 빌려오는 것을 차익금리라고 그래. 차익금리, 이자율, 차익금리. 근데 차익금리인데 얘를 저당 수익률이라고 그래. 저당 수익률. 은행의 수익률이라는 소리야. 저당은 은행이야. 은행의 수익률이야. 은행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율을, 대출 이자율을 8%다. 그러면 그 8%는 은행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수익률이야. 이자율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수익이 될 수 있어요. 자, 대출 이자율이 8%다.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이야. 근데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이라고, 수익. 이해되셨죠? 그래요. 그러면 내 돈의 총 투자 수익률은 10%인데요. 은행에서 돈 빌려올 때 8%를 빌려온대요. 그럼 2%가 싸게 빌려온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총 투자 수익률이 차익금리보다 더 높다. 반대로 총 투자 수익률보다 더 낮게 빌려왔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 차이만큼 내 돈의 수익률이 높아져 버려요.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업됩니다. 올라가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래요? 근데 이렇게 돼봐요. 총 투자 수익률이 10%인데 차익금리도 10%로 빌려왔어요. 그럼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변동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불변입니다. 불변. 똑같아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불변이라는 소리는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불변이라는 소리는 10%를 그대로 했다는 소리예요. 여기 봐요. 여기 총 투자 수익률은 내 돈하고 은행 돈 똑같을 때,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에요. 근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 10%다. 그럼 변동이 없죠. 불변이란 말이에요. 불변이고, 여기 1번은 총 투자 수익률은 10%였는데 은행에서 돈 빌려와서 8%를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야. 만약에 12%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증가한 거라고, 상승한 거, 상승. 그러면 2번처럼 돈 빌려야 돼? 1번처럼 빌려야 돼? 1번처럼 빌려야지. 2번은 빌려오는 의미가 없지. 내 돈의 수익률이 변화가 없으니까. 맞죠?
그럼 1번처럼 빌려와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은행에서 돈 빌려오는데 이자를 엄청 많이 준대요. 은행에서 돈 빌려오는데 이자를 엄청나게 많이 주면 내 돈의 순위를 깎아먹는 거라고. 되셨죠? 얘는 1번은 은행에서 빌려오는데 싸게 빌려온 거야. 싸게 빌려오니까 그 싸게 빌려온 만큼 내 돈의 순위가 높아지는 거라고. 되셨나요? 그래요. 자, 그러면 3번은 총 투자 순위율이 10%인데 은행에서 돈 빌려올 때 차익금리가 저당 순위율이 20% 빌려요. 남의 돈을 지금 쓴 거야. 거의 사채 쓴 거야, 사채. 그치? 그러면 내 돈의 순위를 깎아먹는 거야. 내 돈의 순위는 얘가 뭐 5%가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 담보 순위는 뭐야? 하락한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세 가지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1번처럼 되면 자기 담보 순위 높아졌죠? 이걸 정의지렛대. 정의지렛대 플러스 지렛대라고 그래요. 자, 3번처럼 됐습니다. 그럼 뭐요? 음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마이너스 지렛대래요. 부 지렛대. 2번은 중립 지렛대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지렛대 효과 얼추이 됩니까? 그래요. 그럼 돈 안 빌려왔대요. 돈 안 빌려면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이게 없고 총 투자액하고 자기 자본 순위, 자기 자본하고 똑같대요. 그러면 지렛대 효과 없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타인 자본 나오면 차익금리가 나와야 된다고. 이 차익금리의 크기에 따라서 뭐가 나타나요? 지렛대 효과가 나타난다. 자, 이 틀을 반드시 유지하시고, 그러면 이제 투자한다면 이 돈이 나가는 거예요. 얘는 나가는 거예요. 그럼 투자한다면 지금부터 이제 현금으로 보는데요. 취득했습니다. 취득했습니까? 취득한다면. 그래요. 취득해서 이를 놀리는 게 아니라 운영합니다. 운영. 그래서 운용이라고도 하고, 영업하니까 영업한다고요. 자,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한 3년 후에 처분했습니다. 처분. 이 3단계. 취득, 운영, 처분. 3단계가 있으면 투자라고 합니다. 얘는 투자, 그래요. 투자. 자, 그러면 취득부터 여기 처분까지 3년이다. 3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투기는 취득 있고 운영하지 않고 처분하는 게 투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3단계 있고 투기는 취득하고 운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 없고 바로 뭐 하는 거? 처분하는 거. 운영 있으면 투자, 운영 없고 취득해서 처분으로 바로 갔다. 그러면 투기. 되셨나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현금 흐름 써볼게요. 현금 흐름. 현금이 들어가고 나가. 현금 흐름을 다른 말로 뭐라 할까? 현금 수지. 여기 있잖아, 수지. 이거 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걸로 끝이야, 투자료는. 수지 나오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저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합시다. 현금 흐름, 현금 수지. 여기는 지금 현금 수지는 1년 동안에 돈이 들어가고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지로 끝나면 유량, 저량. 수지로 끝나면 이 수지는 1년 동안 돈이 들어오고 나감이라고. 1년 동안 유량, 저량. 유량. 그 말이 그렇게 힘들어. 유량하고 저량 그렇게, 유량이라고 하면 입에 가시 돋쳐요? 왜 안 해주십니까? 자, 그러면 좋다. 국제수지. 유량. 수지로 끝나면 다 유량이라고. 수지로 끝나면. 수익과 지출이니까. 지금 현재 돈이 들어가고 나가면 이건 아니잖아요. 1년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수지로 끝나면 다 뭐가 돼요? 유량. 저는 계속 그렇게 물어볼 거야. 건축이 뭐요? 건축이 뭡니까? 여기 신중계제이. 이는 뭡니까? 이전입니까? 이축입니까? 이전. 예,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예? 취득할 때 돈이 들어갑니까? 나갑니까? 나가는 거지. 투자 금액이 나가는 거야. 투자 금액 나가는 거지.
부동산 가격이 나가는 거죠. 얘를 뭐라요? 얘를 현금 지출이라고 그래요. 현금 지출. 얘를 현금 유출액이라고 불러요. 유출액. 유출액. 자, 그 다음에요. 운영했습니다. 운영할 때 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래요.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면 이 시점에서는 영업을 통해서 돈이 들어가고 나가며 그래서 영업수지 그래요. 영업수지는 취득할 때입니까? 보유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과정에서. 영업수지야. 그럼 영업수지를 통해서 수입이 더 많았습니다. 수입이 더 많았어요. 그럼 돈 번 거죠? 영업을 통해서 돈 벌었습니다. 그것을 소득이득이라고 해요. 소득이득이라고 그래. 은행에다 예금했습니다. 은행에다 예금하면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행에다 예금하면 이게 있다 없다? 있다. 이자 수입이 이게 이자 수입. 은행에 예금하면 이게 이자 수입이라고. 은행은 1년 동안 이자 주잖아요. 이게 이자 수입이라고. 그러면 얘는 현금 유입입니까? 유출입니까? 현금 유입이야. 유입. 소득이 났으니까 유입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처분했습니다. 처분할 때는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요. 얘는 처분수지 그래. 처분수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처분해서 시세 차익 난 거거든. 시세 차익, 매매 차익, 양도 차익이라고 그래. 시세 차익, 매매 차익, 양도 차익. 이걸 자본이득이라고 그래. 자본이득. 얘는 시세 차익이야. 매매 차익. 저는요,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이해보다는, 소득이득보다는 이걸 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10바퀴 돌아봐야 이거 한 바퀴 도는 게 더 커.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노리는 거야, 사실은. 시세 차익. 그러니까 소득이득은 조금 나도, 아이, 그건 뭐, 그러다. 매매 차익 2배를 뛰었다. 팔아라?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실은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지금 투자를 얼마 합니까? 20억이죠. 20억을 투자하는데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영업을 잘해서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소득이득과 무슨 이득?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맞죠? 그럼 은행에다 저금했어요. 은행에다 저금하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중에서 무엇만 있어요? 소득이득 있어요. 시세 차익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행에다가 20억을 저금하면 언제든지 20억밖에 안 줘요. 가면. 시세 차익이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20억짜리가 한 달 후에 25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한 달 만에 5억이라는 매매 차익, 시세 차익이 발생한 거야. 매매 차익, 시세 차익, 양도 차익. 얘들은, 이런 말들은 우리 일반인이 쓰는 말이고, 고고한 우리 학자들은 매매 차익이란 말 안 써요. 그럼 뭐라고? 자본이득 이렇게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시세 차익, 매매 차익이라 안 나오지. 그럼 뭐요? 자본이득이라 나와. 그렇다면, 은행에다 예금하면 소득이득만 발생하지만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두 개를 얻을 수 있다. 그게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야. 부동산 투자의 장점 3번인가 그래요. 앞으로 가볼래요? 자, 74페이지. 부동산 투자의 장점 3번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향유 나왔습니까? 향유는 얻는다는 소리, 누린다는 소리입니다. 은행에다 투자한다면 뭔만 있다? 소득이득만 있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요, 좀 더 깊게 갑니다. 그러면, 자, 하나 더.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이런 두 가지 수익이 나와요. 부동산의 무슨 특성 때문에 그럴까요? 자, 부동산을 1년만 사용하고, 부동산이 멸실돼 버리면, 자본이득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죠. 매매 차익이란 거 없지. 부동산 20억 주고 샀는데, 1년 후에 멸실돼 버려요. 그럼 매매 차익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하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장점인데 이렇게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의 특성은 무슨 특성? 영속성이라는 소리죠. 영속성. 영속성. 그래요? 됐습니다. 자,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면 얘 또한 뭐다? 또 현금 유입액이 되는 겁니다. 유입액. 그럼 결국은 부동산 투자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현금 유입액 이 두 개하고 그리고 얘를 비교하는 거야. 얘는 나가는 거니까. 근데 이 자본이득 이제 계산할 때인데요. 여기 현금 유입액, 보유기간 동안의 현금 유입액, 영업수지를 계산한다고 그래. 영업수지. 여기는 처분수지인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매각 현금을 그래요. 매각
현금 흐름하고 얘를 지분 복귀액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릅니다. 자, 5분만 저에게 빌려주십시오. 5분만.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기는 얼마예요? 이거는? 그렇죠. 20억입니다. 20억입니다. 근데요, 얘가 지금 몇 년이면 3년 보유한다. 이봐, 3년. 3년 보유해요. 1년, 2년, 3년 보유해요. 그럼 3년 보유하면 영업수지 몇 번? 3번, 3번. 영업수지는 1년 동안 영업하니까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발생하는 거야. 영업수지. 그래서 영업수지가 총 얘가 3억이라고 합시다. 3억. 그래요? 그럼 3억이 이제 번 거야, 이거. 수입이라고. 예상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금 유입액. 팔았어요. 이거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데 얼마가 들어오냐면 22억이 들어올 거래요. 이렇게. 팔았습니까? 예상하는 거죠. 아직 사지 않았으니까. 산다면 20억이 나갈 것 같고 3년 동안 영업하면 그러면 영업을 통해서 소득이득이 3억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판다면 3년 후에 22억에 팔 것 같아요. 시세차익이 얼마 났습니까? 2억 난 거야. 2억. 시세차익 2억. 맞죠? 그러면 이 부동산 지금 20억을 투자한다면 그러면 3년 동안 얼마 벌어줄 것 같아요? 5억 벌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입은 얼마고? 25억일 것이고 들어온 돈이니까 나가는 돈은 얼마고? 20억이고. 그럼 수입이 더 크죠? 그럼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예.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있다라고 표현하죠? 저는 모른다라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맞은 걸로 합시다. 세모 해드릴게요. 세모. 오늘 지금 1시간 넘었으니까. 왜 저는 모른다고 표현하냐면 자 해볼래요? 여러분들 지금 20억 가질래요? 3년 후에 25억 가질래요? 3년 후 25억? 저는 20억 지금 갖고 지금 부동산에 투자한가 다른 데 투자해서 28억을 만들 수 있대요. 자 봐요. 저는 지금 20억이 있다면 그러면 그걸 지금 다른 데 투자해서 28억을 만들 수 있대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3년 후에 25억 받겠습니까? 지금 20억 받아. 지금 20억 받는 거야 저는.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20억하고 3년 후에 25억하고 어디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랬냐면 이자가 붙으니까 그래요. 이거를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그래. 화폐는 돈은 시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른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1억 받을래요? 내년에 1억 받을래요? 똑같은 1억인데 왜 지금 1억 받는다고 해요? 지금 가치가 더 큰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화폐는 시점에 따라서 가치를 달래요. 그것을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그래. 그렇다면 지금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해버리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하면 25억이 더 큰 거죠. 25억보다. 그런데 화폐는 시점에 따라서 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현재 20억하고 3년 후에 25억 중에서 어디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 지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해버려요. 화폐는 시점에 따라서 가치를 달리한다. 그걸 무시해버리면 25억이 더 큰 겁니다. 그럼 투자 가치가 있죠. 그런데 화폐는 시점에 따라서 가치를 달리한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면 20억이 클지 25억이 클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잘 봐요. 지금 20억이 들어가면 지금 25억이 나온다. 그러면 시점이 똑같죠. 그럼 25억이 당연히 큰 거야. 근데 얘는 지금 20억이 나가면 3년 후에 25억이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어디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지. 자 이걸 타임 스케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동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얘가 지금 취득할 때 얼마가 나가냐면 마이너스 20억이 나가는 거야. 이게 유출이야 유출. 근데요 여기서 1억 들어오고 1억 들어오고 또 1억 들어올 거야. 플러스야. 이게 뭐요? 영업수지야. 그 다음에 팔 때 22억이 들어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이 돈은 현금 유입액이거든요. 맞나요? 얘는 현금 유입액인데 얘는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 얘는 뭐라고 그래요? 현금 유입액이 현재 현금 유입액이 된다고. 유출액이 된다고.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25억하고 20억이 시점이 다르죠? 그럼 어디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이 25억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이 말이야. 여기 지금 20억이 투자되면 3년 동안 25억이 나오는데 25억 너 지금 나온다면 지금 나오면 얼마인가 이렇게 말하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 25억을 지금 시점으로 가져왔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현금 유입 액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어려워졌죠? 우리가 띵해졌어. 현재 가치 만들었더니 22억이 됐대. 20억. 얘는 얼마고? 20억이고. 그러면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투자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투자는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다. 지출은 지금 나가는 거고 수입은 미래에 들어온 거죠. 그럼 다이렉트로 비교했다. 이렇게 되면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야. 그럼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는 투자가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한다면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미래에 들어올 25억을 지금 들어온다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가치를 현재 가치라고 해요. 현재가 지금이 현재니까. 맞죠? 그럼 얘는 25억은 지금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 얘를 현금 유입액의 미래 가치라고 불러요. 그럼 미래하고 현재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다르니까 이를 현재 가치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나가는 돈은 20억이고 들어오는 돈은 얼마고? 22억이고. 그럼 22억이 더 크죠? 그러면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머리가 띵할 겁니다. 머리가 띵하지. 여러분 집에 가셔서는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거 이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고 이 논리는 한번 생각해봐요. 다음 주는 여기서부터 해서 우리 평가론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되셨습니까? 예, 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